실장님을 모셨습니다. 한동호 실장님은 연대 정외과를 나오시고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시장님이시지만 원래 연구자로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생활 주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인권, 또 북한 정치 등의 전문가이시고 또 여러 가지 통일부, 외교부 자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는 기획조정 실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사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 우리 국책기관들, 연구기관들의 이 프로세스, 취업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다른 기관들의 정보도 제일 근접하게 듣고 계셔서 요즘에 서울의 동향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국제연구학과랑 또 통일연구원 연관성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네. 통일외교부 분야의 유일한 북한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북한이나 통일 분야 또 그 국제정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통일연구원에 눈을 두드려도 될 것이다.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 언제까지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되시면 심사위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소개를 제가 해드리고 한동호 박사님, 한동호 실장님을 모시고 국책기관, 연구기관의 취업 관련 정보도 듣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쓰시죠. 하나 이렇게 잘 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제가 이제 소개받은 한동호라고 하고요. 오늘 창원대학교 우리 국제관계학과에서 주최하는 취업 특강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혹시 오신 분들은 다 국제관계학과십니까? 혹시 과가 가르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무슨 과세요? 저는 무역이.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좀 제가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좀 받으면 어떨까 해요. 질문도 좀 받아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을 좀 제가 닫아도 될까요? 네네. 예. 여기 보니까 촬영도 하고 좀 이렇게 그렇죠. 저는 대학가게 오랜만에 가지고요. 혹시 통일연구원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통일연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제가 숨이 차서 마스크를 좀 약간 턱스크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19 두 번에 걸려가지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월 말과 8월 말에 한 번씩 걸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슈퍼 항체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통일연구원을 소개를 하고 물론 통일연구원이 전체 스토리는 아니겠지만 통일연구원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대한민국의 싱크탱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아실 수 있고 특히 또 국제관계학과시니까 무역학과도 계시지만 사회학 쪽으로 진로를 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한 순서고요. 통일연구원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인데 한국과 한국 국어와 영어의 어떤 차이를 좀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혹시 뭐가 차이가 있는지? 내셔널이 부른 것 같습니다. 내셔널이? 네, 내셔널이라는 단어. 그렇죠. 통일연구원에는 안 나와 있죠. 네. 제가 오늘 많은 걸 준비를 못했고요. 브로셔를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에 제작한 건데요. 이거 기념으로 두 개 나왔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다시 진행 방식 괜찮나요? 너무 이게 약간 예능 같은가요? 제가 대학 강의가 좀 오랜만에 왔어요. 방금 이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셔널이라는 게 원래는 민족통일연구원으로 시작했어요. 저희가 1990년대에 보시면은 90년대에 이제 91년도에 생겼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우리나라의 여러 정부 부처 중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부처가 통일부죠.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싱크탱크가 같이 가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들은 아마 2030 세대라고 아시나요? 아니면 그 이후인가요? 2030이죠? 20이죠? 20. 그러니까 이제 MZ라고 하는 물론 뭐 그거는 언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이제 X세대라고 불렸습니다. 90년대 대학 생활을 했는데 X세대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또 그 규정받는 걸도 싫어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X세대라고 하면 그거는 뭐 기성세대가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냐 거부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X세대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어떤 이 민족주의에 의한 통일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주의라는 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설득이 쉽지 않고 특히 여러분 같은 2030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관심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내 밥그릇 챙기기도 바쁘다 이런 건 않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뭐 거창하게 민족이다, 뭐 세계화다 이런 말을 조금 그래서 이제 살짝 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91년도에 생겨가지고 이제 30년 정도를 이제 맞이를 했고요. 이제 보면은 잘 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통일 관련 이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통일 관련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면은 91년도에 이제 여러 통일연구원을 비롯해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기관들이 생깁니다. 경제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생겼는데 이 1998년도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등장을 했죠. 우리나라에 김대중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사회 시스템을 많이 바꿔요. 98년도에 역사적으로 특히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그 20세기라는 또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 아마 그때 다 어리셨죠, 그죠? 저는 이제 90년대 대학생활을 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아주 섬세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거죠. 20대 섬세한 감수성으로 그 사회를 관찰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사회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암울하다고 할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뭐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쓰면서 곧 뭐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1999년 뭐 그럴 때는 이제 2000으로 되면서 뭐 슈퍼컴퓨터가 마비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뭔가 조금 그 세계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약간 이 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세기말적 우울감이라고 하나요? 표현을 하자면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좀 사회를 많이 바꾸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싱크탱크죠. 대한민국의 정책을 추진하는 싱크탱크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각 부처의 뭐 산업부다, 뭐 국토교통부다, 뭐 통일부다, 법무부다 하면 그 부처마다 하나씩 싱크탱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그 연구자들이 박사급이나 석사급 연구자들이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서도 내고 또는 뭐 간단한 뭐 쪽글 같은 걸 쓰고 또는 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서 뭐 대화도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공생관계가 시스템이 주로 양자관계였는데 그 98년도 그리고 99년도를 거치면서 그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게 디자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6개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 뭐 경제, 산업, 교통, 국토, 통일 이런 전체 기관들을 모아서 국무총리실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실은 그 국정 전반을 하는 곳인데 그 밑에 이사회를 설립을 했어요. 이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이사회가 생겼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상위 기관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26개 기관이 이제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지금 우리나라 싱크탱크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를 통일연구원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26개의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입안하고 이제 지원하는 그런 하나다. 특히 그 북한 통일 관련해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90년대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독보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통일연구원 같은 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교안보 쪽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이나 뭐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극동문제연구소나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그 경쟁 체제가 이런 지식에도 경쟁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학에서 경쟁을 하듯이 이 연구기관들도 경쟁을 하는데 저희는 그 유일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관들도 많겠지만 이제 정부가 공인하는 유일한 통일 북한 평화 정책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체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그 일종의 좀 공무원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희 기관에 오시면 나중에 이제 혹시 서울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명함으로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서초동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건물은 없어요. 또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그 조달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일종의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경쟁하는 조달을 하는 그 청이에요. 조달청인데 그 건물에 지금 저희 소속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가 맛있는 밥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 마스크를 쓰셔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비전하고 경영 목표가 있고요.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역사 어떻게 우리가 진행이 됐는지 이제 작년에 30주년 기념을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싱크탱크들을 보시면 이 90년대 생긴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무역을 하시든 국제관계를 하시든 기본적인 사회과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싱크탱크에서 일을 하시려면. 그리고 이제 보통 보는 것이 뭐냐면 자신 전문성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많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트레이닝 받으실 텐데 그 유튜브에서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실제 그 기회가 되면 인턴도 해보고 그 부대 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아마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활을 하시는 좀 유일한 그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독특한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사회가 바뀌고 있다고 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면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냥 그 공기가 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이 면접이라는 것도 화상 면접을 볼 때는 그냥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암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면접을 딱 보게 되면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사람의 인상이라든가 다양한 걸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 중요해요. 자신감이 지나치게 긴장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벌써 이제 이 긴장감이 그 면접위원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위축이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유머가 중요합니다. 예, 유머러스한 또 그런 어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신에 대한 전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중요해요. 일단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시작도 안 했을 때 벌써 이제 이렇게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면접을 하시는 분이 힘들겠죠. 그런 건 이제 참고로 좀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조직도라고 해서 보통 싱크탱크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뭐 산업연구원이나 뭐 교통연구원이나 다양한 연구원들의 조직도는 대략 이렇습니다. 원장, 기관장이 있고 감사부가 있고 원장이 있고 각 실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싱크탱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홈페이지들 한 번씩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보는데 이 다양한 어떤 이 실들이 존재하죠. 자,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이 부서에서 이제 왔죠. 기획조정실이죠. 예. 그럼 우리 이 통일연구원은 지금 실이 총 7개의 실이 있습니다. 그죠? 자, 7개의 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 통일연구와 직접 상관이 되는 실은 몇 개로 보이세요? 네. 응? 한 개만 있는 거. 네? 한 개만 있는 거. 무슨 실입니까? 북한 연구실. 북한 연구실.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통일연구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내용을 다루는 연구실이죠. 통화 연구실. 예? 세 개. 세 개다. 어떻게 세 개죠? 통일 북한 연구실, 평일 연구실.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한 분만 더 해봅시다. 인도 연구실. 네. 인도협력연구실. 자,
자, 누가 인도 협력이라고 하셨죠? 자, 죄송해요. 숫자 다 못 맞춰서. 누가 학생이 있으면 인도 협력 연구실. 자, 이거 참고로 여기 이 안에 보시면 종이를 끼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종이 가지고 너무 생생낸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답은 4개의 실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감사실은 전체적인 뭐 감사 고맙다 이게 아닌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땡큐 뭐 이러면서 이 전반적인 어떤 그 감독을 하는 부서고요. 기획조정실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부서인데 저도 이제 원래는 연구자로 시작을 했어요. 2012년도에 연구자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은 플래닝 앤 코오디네이션이에요. 플래닝 앤 코오디네이션.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이런 이 조율을 하는 곳입니다. 연구 내용이나 예산이나 또 인적 분배라든가 조직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근데 저희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 내용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발간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대외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 같이 이제 지원을 하시면 사람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예요. 중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퀴즈를 낸 것처럼 요 4개의 실이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실이고 박사급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는 실이에요. 대부분의 박사급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40명 정도 저희는 구성이 돼 있고 석사급들은 한 30명, 그 다음에 학사급들이 한 20명, 그래서 432 정도, 그래서 총 100명 정도가 있어요. 경영지원실은 이제 행정원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이제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거죠. 집행하고 실제 이제 결제를 받고 실제 문서 행위를 하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두 분은? 남학생? 예. 군대에서 행정병 아시죠? 행정병.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정에 관한 일을 하는데 이 부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인턴으로 지원을 하죠. 인턴으로 지원을 하면 학사만 만약에 학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지원하면 우리는 행정 인턴이라는 걸 써요. 행정 인턴. 보통 이 부서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석사까지 학위를 받고 또 지원을 하면 그 나라에서 지금 청년 인턴 제도가 있어요. 전 연구기관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까지도 그것도 알아보십시오. 인턴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매년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인턴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뭐 한 5명은 석사급 인턴, 또 5명은 행정 학사급 인턴이죠. 그러면 학사급들은 주로 경영지원실 같은 실제 행정부서로 되거나 아니면 우리 쪽 기조실도 편입이 되고 연구 인턴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면은 이 4개의 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실제 이제 업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국제관계 중에서 뭐 미중관계 관심이 많다, 그죠? 미중관계다. 그러면은 이제 평화연구실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약간 이상적인 형태죠. 물론 이제 인력 수급 현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데 평화연구실이 원래는 국제관계연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름이. 요것도 재밌는 건데 이제 싱크탱크라는 거는 어쨌든 완전 자율적이진 않겠죠. 정부에서 정책을 내면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옳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시를 했다면 평화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평화연구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지금 미사일이 엄청 지금 한반도에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 안보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괜찮죠, 여러분? 혹시 뭐 밤에 불안해서 잠 안 자는 분 계십니까? 미사일이 오늘도 아까도 뉴스에 떨어졌던데 저도 잠을 잘 자거든요. 뭐 7차 핵실험 했어요. 혹시 6차 핵실험 했을 때 혹시 뭐 심장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너무 놀라서? 없죠. 저도 잘 거의 못 들어봤으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6년 정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교환학생들, 해외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절반 정도는 미국 학생들이었어요. 절반 정도는 미국 학생이고 나머지는 유럽하고 이제 아시아 쪽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제가 못하는 영어를 했겠죠. 영어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교환학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올 때 굉장히 주변에서 말렸다는 겁니다. 부모 친구들이. 왜냐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위험한 곳 아니냐, 거기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가겠네 해서 그게 결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는데 사실 전 세계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는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밤에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치안 문제가 또 전 세계적 이슈인데 한국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터져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어떤 대학에 여러분이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아니면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뭐 러시아 어디 있는 쪽에 가게 됐어. 그러면 부모님 걱정하시겠죠. 당연히 거기 뭐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걱정하죠. 근데 한국이 안전하지만 이미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포탄을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괜찮은데 정작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해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요. 코리아의 어떤 그 브랜드가 굉장히 같이 절하게 있는 상황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각 실별로 또 팀이 이렇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로 이런 팀이 있습니다. 이 연구 관리도 하고 예산 기획, 제가 말씀드린 뭐 대외 홍보나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경영지원실이 이제 인사팀, 총무팀, 재무팀, 지식정보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떤 기관을 가든지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행정 쪽인 거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려면 요 이름을 잘 놔야 돼요. 이름을 이렇게 이 연구기관은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지금 표지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약간 제가 이제 설명을 각 실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인데, 통일정책연구실은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의 어떤 통일정책,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주고 저희가 보완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통일 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민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혈연에 기반한 민족주의입니다. 5천 년을 같이 살았고 언어가 같고, 물론 언어는 바뀌고 있지만 풍습도 같고 같은 민족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민족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보편 가치를 중시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민족주의 중에서 조금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화된 거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시민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거기에 기반한 통일 방안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관심이 거의 없어요. 통일에 대해서 국제관계학과 학생들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나 다른 문화생활은 즐겁지만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잠이 안 오는 사람 있습니까? 언제쯤 통일해야 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해야 될까 해서 잠을 설친 분 계세요? 저도 설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통일연구원에 지금 10년 이상 있으면서도 저부터가 벌써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 통일정책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파트가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북한 연구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좀 통일연구원의 독보적인 부분이에요. 연구원마다 독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북한 연구실입니다. 한국이 사실 북한 연구의 메카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북한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시면 한번 연구원에 방문하시면 제가 이제 연구자들을 좀 이렇게 같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또 아마 작년에도 홍석훈 교수님이 그 학생들 같이 한번 이 중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홍석훈 교수님도 같은 우리 연구원 출신이시니까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 연구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왜냐하면 닫힌 국가니까 닫힌 국가라면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들어가거나 그쪽에서 나오거나인데 둘 다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주로 하는 방법이 그 위성 사진 촬영을 통해서 이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미사일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핵 실험하는 곳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연변 같은 곳에 그 위성이 있어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으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수시로 찍어서 변화를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계속 핵실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사진에 보면은 계속 움직임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위성을 통해서 다 관찰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6차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 핵실험을 하겠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아요. 왜 지금 올해 한 여름부터 계속 7차 핵실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죠. 미국도 아마 원하고 있다. 핵실험을 해야 미국에 있는 군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음모론이 됩니다. 음모론.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음모를 해서 뭐 7년 주기설도 있고 전쟁이 한 번씩 터져야 이 산업이 돌아가니까 사람 좀 죽는 건 피하지 않는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근데 저의 분석은 뭐냐면 미국이 접근법 좀 바뀌었다고 해요.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건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를 다 관찰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 혹시 저와 같은 분석이 있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아직 언론에서 그런 분석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왜 이렇게 7차 핵실험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북한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재밌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홍 교수님 소개했지만 북한 인권을 좀 전공을 했고요. 국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인터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시는 탈북민들이 있어요. 아마 창원대학에도 그 탈북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계십니까? 탈북자 전용에 지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탈북자 전형에. 아하. 그럼 실제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친하게 좀.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르니까. 아. 혹시 주변에 탈북 학생을 만나본 분 어디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중인 아동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아동 멘토링. 그러니까 대학생은 아니고요. 네. 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선물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 장조교한테 제가 이거 전달하려고 한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 방금 드린 거는 이제 그 서류함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한 걸 이제 한 분한테 드릴 거예요. 요거는 자, 요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아동도 이제 교육을 하시는데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 혹은 탈북민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탈북 자라고 하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요거는 선물 없습니다. 탈북 자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자를 붙이면 좀 싫어해요. 북한의 말 자체가 배신자로 배신자, 변절자, 위선자 이렇게. 우리는 자하면 그냥 중립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런 언어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탈북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명이 와 있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대략적인 숫자. 자, 좀 어렵죠 이거는. 네. 자, 그리고 탈북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어디 이민을 가거나 어디 가면 좀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그런 것처럼 인천에 가면은 탈북민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아파트가 있고 거기 좀 되게 많이 삽니다. 네, 인천에 남동구라고 그쪽에 좀 많이 살고 있고 한국에 온 탈북민의 숫자는 35,000명 정도 됩니다. 35,000명 정도.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지금 못 들어왔고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한 1년에 한 1,000명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2000년대 들어서 이 그래프가 여기 쫙 올라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죠. 그래서 아마도 아까 잘 표현하셨는데 탈북민들 중에서 10대나 20대에 오신 분들은 조금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저희도 그렇죠. 어릴수록 언어가 빠르니까 금방 그 표준말이나 혹은 그 지역 언어를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창원에 왔어 그러면은 그냥 사투리로 바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아까 누가 잘 표현했지만 굳이 내가 원산에서 왔다 평양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해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해산에서 왔어요. 왜 표현을 안 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한국 사회가 아직 그렇게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시아에서 누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오셨군요 하면서 막 포옹하면서 막 물론 코로나는 힘들지만 막 환대하고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거의 약간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좀 멀리 대하지 않습니까? 그 탈북민이 딱 느끼는 거 그거를 느끼니까 이제 와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하다가 나 북한에서 왔어 하면은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호응이 없고 오히려 멸시하고 막 차별하니까 이제는 특히 그 20대, 10대 친구들은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만나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 제가 그걸 왜 말합니까? 그 차별받는 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40대, 50대들은 이제 언어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창원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가면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시면은 그 억양들이 있어요. 식당에서 주로 서빙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50대 이제 여성들입니다. 예. 서빙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조선족이거나 혹은 탈북민이에요. 저도 잘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겠구나라는 게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북한 연구실에서 하는데 동시에 또 인도혁명연구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혁명연구실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인도주의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그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 들으셨죠?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좀 한번. 예, 대북 지원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북 지원. 근데 인도적 지원은 뭐예요? 인도에 뭘 보내는 겁니까? 무상 원조. 자, 무상 원조다. 또 인도라는 게 뭐예요? 인도. 사람의 도리. 사람의 도리다. 네. 아직 하나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거는 인도주의 사람의 도리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이게 정입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주의예요. 휴메니테리안이즘이라고 해서. 그래서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이게. 특히 유엔 같은 데서 자유나 인권, 평화 이야기할 때 따지지 않는 게 휴먼 라이츠죠. 인권이라고 하죠. 인권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가치가 있죠. 그거를 존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 어떤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요즘 댓글들 보면 범죄자만 가려주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약간 우리나라는 좀 반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너무 노출하고 무슨 사건 하니까 그런 게 다 인권적 개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인권적 개념에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범죄자니까 그냥 무조건 이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피해자는 더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그 인도혁명실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야가 이게 폭이 넓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평화연구실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국제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내부적인 단합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 게 통일연구원이 있다 그러면 항상 제가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게 통일 언제 됩니까? 거든요. 10년 전부터 제가 그 질문 계속 받았어요. 통일 언제 되냐고. 근데 재밌는 게 설문조사를 우리가 해봐요. 90년도도 해보고 2000년대도 해보고 2010년도에도 해봐요. 통일이 언제쯤 되었으면 좋겠습니까가 질문이에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네, 다음 세대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타임 스팬을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20년 후 또 15년. 또 누가 10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예. 10년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거예요. 사람이 5년이라고 하면 조금 급해요. 그러니까 2022년인데, 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이 언제 되면 좋겠습니까? 2025년? 그건 아직 내가 지금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게 좀 사회가 혼란될 것 같아. 5년은 조금. 그러니까 20년을 이러면 또 너무 멀어. 도의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 20년이라고 하면 좀 무관심한 것 같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10년이라고 해요. 보통 설문조사 심리적으로. 근데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면 또 10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계속 밀려요. 10년씩. 이거는 이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게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50년 어떻습니까? 2050년. 괜찮아요? 2050년. 여러분 지금 나이가 계산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20대시면 2050년이면 한 50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을 때니까 통일이 돼도 자녀들이 이제 군대도 가지 않고 좋은 거죠. 자, 그게 이제 국내적인 합의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일부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통일을. 국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030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30 세대인데 2050을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저한테 아니 박사님 그거 뭐 2050 그거 그냥 저기 뜬구름 잡는 소리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이 지금 한 70년 됐거든요. 1948년부터 분단으로 보통 가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50년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53년부터 이제 퓨전 체제, 정전 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화된 건데 원래 분단의 시초는 38선이니까 한 45년 해방되고부터는 이제 거의 분단입니다. 그럼 70주년 정도로 계산을 해요 보통. 자, 근데 어떤 지역에 어떤 국가가 있는데 70년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예요. 언어가 같아도. 예를 들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인종이 같거든요. 근데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고 서로 회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을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근데 70년만 지나도 이 정도면 제가 이제 제 연구의 결과인데요. 100년 정도 다른 나라예요. 한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저도 이제 지금 40대, 제 나이 밝히면 안 되는 한 40대 정도 지금 이제 입니다. 근데 2050이 됐어요. 그럼 저도 이제 가는 세대가 되는 거죠.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이제 삶을 정리할 때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2050 정도의 통일을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 이미 100년이 지난 상태라면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의 그 젊은 세대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못 살겠다 한번 갈아보자, 못 살겠다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면 서로 합의가 되면 노하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걸 통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10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같이.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북한만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미사일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체제나 경제협력을 하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의 국가를 다시 한번 복원을 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서 좀 더 강하게 나갈지 아니면은 너무 위험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자, 그게 이제 국내적인 변수인데 해외 변수가 있겠죠. 해외 변수. 여러분들 국제관계학과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한반도는 주변국이 강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종이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꺼진 불을 다시 보자 이런 표현 아시죠?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국제정책 한 30년 이상 대학 때부터 하고 있는데 절대 자만할 수는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예측한 거 다 틀렸잖아요. 냉전도 마찬가지. 냉전 때도 여러분 역사책 보시면 예측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들 있잖아요. 소련 붕괴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때요? 팍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뭐 여담이지만 TV에 연합뉴스나 이제 뭐 여러 그 YTN이나 보면은 뭐 북한 전문가들 많이 나오시죠. 저도 많이 아는 분들인데 조심스럽게 하면 너무 그렇게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솔직히 잘 몰라요. 알면 벌써 해결했겠죠. 30년 전에. 그죠? 그게 솔직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예. 자, 이건 그냥 예시인데요. 우리가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벌써 많이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질문을 받으면 제가 몇 시에 시작을 했죠? 4시 반이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제가 이제 매년 이 주제들이 주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실에서 각 발주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통일부하고도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은 통일부가 아니지만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외교부하고도 일을 하고 있고요. 각 부처와 아주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고 학교와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다 연구자들이고 PhD들이 대부분인데 학교와의 차이는 학교는 조금 더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을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고 우리는 주로 연구하고 실제 정책이 그게 반영되도록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거는 이제 MOU 현황인데요. 저희 기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전 세계에 다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통일 북한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 해외로 갈 필요가 있냐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중 일러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일을 원하면 통일에 대해서 계속 공공 외교라고 그러죠. 통일에 대해서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이 유럽 지역도 중요해요. 유럽 지역. 왜냐하면 여기도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계속 그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세계는 다 상호 의존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도 가서 한국을 알리고 공공외교를 하는 겁니다. 통일 공공외교를 그게 지금 우리 아젠다죠. 연구원이 해야 될 MOU라는 건 이제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런 걸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K-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한류가 제가 어제도 그 아는 그 분이 이제 이탈리아에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상당히 지금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K 한류를 중심으로 지금 뭐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BTS나 그런 데 대한 관심들 때문에 한국을 공부를 하는데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분단돼 있고 역사가 이렇고 주변 국가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원 차원에서 그 MOU도 체결하고 그러니까 뭐 미국 쪽, 캐나다, 미주 쪽이나 또 뭐 중동이나 또 유럽이나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다양한 그 대학에서 어떻게 한국학을 공부하는지를 한번 제가 서베이해봤거든요. 해봤더니 70% 정도는 다 문화적인 또는 언어적인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브라질이나. 근데 굉장히 지금 한국학이 부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솔직히 제가 각 나라마다 그 여권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죠? 여권 가치가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한국에만 있을 때는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 한번 나가 보면은 이 여권이 상당히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이상 있었지만은 뭐 곤니찌와 이런 말 있죠. 제가 지나가면 막 그런 일본어를 하기도 하고 막 니하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10년간 이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회인 거예요. 이제 기회인데 그래서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개척할 건지 선배들이 지금 많이 개척을 해놨거든요.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그래서 내가 취업 특강으로 왔지만 동시에 좀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같이 공유를 하면 여러분이 면접할 때도요 이런 말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통일연구원에 이제 누가 지원했어. 그러면 왜 지원하셨어요?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했던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앞으로의 30년을 결정하기 있어서 통일연구원 역할이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면접위원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후보가 단순히 뭐 개인적인 어떤 식견이 아니라 아주 전체를 조망한다는 그걸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네, 요거는 저희 발간물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북한인권 백서가 또 유명합니다. 북한인권 백서라고 해서 한 20년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어요. 1996년도부터 한 20년간 발간을 하는데 매년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 이탈주의인들 면접을 해가지고 그 백서 형태로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아주 중립적으로 나오는 페이퍼인데 그걸 독보적으로 공급을 했었어요. 전 세계 번역도 하고 구경을 해서 번역을 해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유엔에서 이제 저희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유엔에서는 매년 결의안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도 어젠가 뉴스 나왔던데 이제 유엔에 있는 그 제3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밑에 있는 위원회인데 거기서 주로 인권 문제를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째 지금 통과를 시켰다. 그럼 제3위원회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그 12월달에 마지막에 이제 그 유엔 총회 전체 모임에서 그 통과된 것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그게 프로세스거든요. 12월달에 그때는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않아요. 이미 섭 그룹에서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12월달에 그냥
도장만 찍는 건데 그 보고서에 보면 결의안에 보면 키누 저희가 이제 그 축약형이 키누인데요. 코리아 인스티튜트 포 내셔널 에듀케이션인데 그 화이트 페이퍼가 인용이 많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 저희 보고서 우수하다고도 볼 수 있고 실제 그 북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전 세계가 원하는 지식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그 독창성을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전략 중에 하나가 해외 나갈 때나 어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해외 오디언스들이 뭘 원할까 통일연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언제 될까요?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북한 내부는 어떤 상황이냐 특히 인권 상황이 그 정도 질문으로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건 이제 저희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희가 새로 단장을 해서 쭉 이렇게 그 현안 보고서 같은 것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있어요. 요즘은 뭐냐면 SNS 시대니까 예전처럼 이제 고전적인 어떤 미디어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뭐 하루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뭐 통일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정부 부처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2030 여러분 같은 2030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회가 어쨌든 우리는 사회과학을 하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다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언론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너무 언론에 또 지배받을 필요는 없고 언론도 이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어떤 기사를 볼 때도 이 기사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너무 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특히 그 통일 북한 문제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저희 연구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짜 뉴스를 식별하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건 이제 뭐냐면은 이건 북한실 아까 말했던 북한실에서 하는 연구 이제 샘플인데요.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저희가 작년에 열었어요. 저희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이제 연구할 때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최고 지도자의 국가잖아요. 북한은 김정은을 보시면 뭐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지도자인데 공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공개 활동 현지 지도라고 하면 그 현지에 가서 뭐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숫자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구자들이 분석을 하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런 어떤 북한 원전, 북한의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나 또 혹시 논문을 쓸 때 이 통일연구원 자료들을 활용하면 권위가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박사님들한테 미리 이메일을 보내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좀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지금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가셔야 될 제가 아마 시간이 제가 좀 착각을 해요. 시간이 1시간을 우리가 하기로 한 거죠. 조금 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강의 들으면서 좀 궁금한 거나 또 뭐든지 좋습니다. 뭐 이 북한 통일 연구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거나 혹은 뭐 취업 특강이니까 오늘 어쨌든 또 조금 뭐 궁금한 거 참고로 이제 아까 제가 26개 기관 이야기했었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에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개는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시 가보셨어요? 세종시에 거기 정부가 많이 이전을 했죠. 거기에 이제 컴플렉스가 조성이 돼가지고 연구 컴플렉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다양한 그 사회가 특히 경제 부서들, KDI나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통일연구원이 지금 서울에 아직 소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일부가 다 서울에 있어서 그리고 뭐 여성정책, 행정, 형사 이런 쪽들은 다 서울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하시죠. 뭐
면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 준비를 다 졸업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죠? 학년이 다 어떠세요? 저는 4학년 4학년 1학기시고 1학년도 있습니까? 아 1학년도 계시고 또 주로 2, 3학년이세요? 네. 그러면은 주로 국제관계학이나 사회과학을 하시면 선배들 진로는 어디로 주로 만나십니까? 공기업. 그럼 창원대학의 학생들은 다 고향이 원래 다 이쪽이 많으세요? 아니면 타 지역 비율은 어떻게 되죠? 경남 쪽이 나으십니까? 공기업도 많이 가시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제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이제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교육을 받고요.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여러분 제 말투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완벽한 표준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물도 하나 완벽한 표준어로 이제 부산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 생활한 지가 거의 좀 많이 됐죠. 한 20년 이상 됐고 또 미국에서 좀 생활했고 이제 해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다문화가 지금 된 거죠. 다문화가 있고 또 여담이지만 우리 홍석근 교수님이 또 저하고 동향이시고 또 뭐 같은 또 동문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좀 친근함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이제 경남 쪽 우리 창원하고 다 문화를 경험하고 또 군대는 또 근데 광주로 간 거예요. 전라도 쪽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90년대만 해도 이제 조금 지역 감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경험해보니까 그 없는 거예요. 지역 감정이 별로. 그러니까 지역 감정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이게 상당히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언론에 의해서 혹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젊은이들끼리 모여있으면 그냥 군대인 거예요, 그냥. 그죠? 뭐 지역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광주 이제 공군 출신인데 광주에 갔더니 전 지역에서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좀 다문화적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건너가서 또 거기서 또 문화 충격을 받고 또 한 거죠. 그러고 이제 한국에 다시 복귀를 하니까 그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극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언어에 대한. 처음에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니까 뭐 차별을 받겠죠.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좀 위축되는 경험 없으셨어요? 말투 때문에 있죠, 그렇죠? 사투리가 죄가 아니지 않나요? 내가 내 지역세인데 내가 태어난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처음에 그 대학을 가서 그 슈퍼마켓을 간 거죠. 가서 이제 간식을 사러 새우깡을 사러 갔습니다. 새우깡 이게 얼마냐?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새우깡을 주면서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건데 지금 제가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디서 왔냐고 서울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산 출신이다. 저기 남쪽에서 왔다라고 답변을 한 기억이 나요. 근데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내가 뭐 호구조사 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과자를 사기 위해서 갔는데 불필요해. 근데 이제 이게 뭐 일회성이면 괜찮아요. 근데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어디 갈 때마다 뭐 식당에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사투리가 나오면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관찰한 건 뭐냐면은 그 이제 강호동이라든가 좀 이런 그 지역에서 걸출한 그 탤런트 코미디언들이 나오면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가 급격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사투리라고 하면 뭔가 약간 좀 뭐라고 영어로 하면 인피리어하다고 하나 약간 좀 열등한 그러니까 표준어가 하나의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투리로 하면은 좀 뭔가 차별을 받긴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하나의 다양성으로 된 거죠. 오히려 이제 고마운 거죠. 지역에서 그런 독특한 문화를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강호동 씨가 저는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마산 출신이시죠, 아마 강호동 씨가.
자신감 있게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또 독특한 문화들이다라는 게.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뭐 우리 또 부산의 출신 중에 송강호 씨라고 여러분 영화 좀 보셨죠? 그렇죠? 옛날에 뭐 넘버3 같은 거 보면은 뭐 쉬리 같은 거 보셨죠? 쉬리 같은 거. 그때만 해도 약간의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때 그게 통해버리잖아요. 그게 지난 30년간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월드컵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는 월드컵이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데크 감독이 2002년도에 이제 그 월드컵을 치르잖아요. 저희하고 2002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 전에는 한국 그 축구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16강도 못 갔잖아요. 16강이 뭡니까? 1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월드컵에서. 여러분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구글 한번 찾아보세요. 1승도 못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세기까지는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텐데, 근데 2002년도에 우리가 4강까지 가잖아요. 1승만 해도 대단한 건데 1승에다가 16강, 8강, 4강이니까 거의 뭐 트리플을 달성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자신감. 결국은 이 사투리도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면접 보실 때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표준말이 대신에 표준말로 하세요, 여러분. 네. 로마에서는 무슨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법을 따르는 거죠. 근데 표준말이 잘 안 되는데 굳이 내가 표준말을? 그럴 때는 그냥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출신이에요. 그대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뭔가 위축돼서 저는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다 느끼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한두 분만 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문 답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좀 빠진 게 있는지 해서. 네. 연구원 같은 곳에 취업 준비를 하려면 이제 최소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예. 요구하는 스펙이라는 예, 그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스펙. 딱 정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처럼 몇 점자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걸 많이 봐요. 인턴 제가 강조한 이유는 인턴이 하나의 그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소양, 사회과학적 소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관기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얼마만큼 영어로 표현하는 시리어스한가를 보는 거예요. 진지한 분인가. 그쵸? 그거는 좀 배경과 상관이 없는, 스펙과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스텝을 내가 만약에 경제연구원의 인턴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면접관을 볼 때 이 친구 경제 쪽에서 먼저 경력을 쌓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금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서 첫 단추를 끼우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스펙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일선 기관에 있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고, 특히 서울 쪽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연구원이 원래는 그 수유라는 곳이 있었어요. 서울에. 수유라는 지역 아세요 혹시? 서울 출신들이 있습니까 여기? 서울 출신들 없으면, 저도 서울 출신 아니지만 서울이 있잖아요. 수유라는 지역이 이제 북한산 쪽이에요. 저 위쪽에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한 10수년을 있다가 7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강남권으로 옮긴 거예요. 강남역이 10분 거리입니다. 저희가 서초동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화 충격이 있는 거죠. 강북에서 강남으로. 서울에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옮긴 첫 해에 이 석사급 연구원을 모집을 했어요. 석사급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국내에서 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국제관계를 하든지 뭐 경제학을 하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학을 하든지, 근데 해외에서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걸 잘 발견했어요. 저도 그때 면접을 봤는데, 강북에 있을 때는 같은 통일연구원 다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게 같아요. 근데 소위 말해 스펙이 좀 떨어져. 약간 좀 학교도 잘 모르는 학교가 많고, 예를 들어.
근데 강남으로 옮겼더니 약간 해외에서 좀 뭐 하버드까지는 아닌데 뭐 하여튼 무슨 버클리나 좀 유명한 대학이죠. 저희가 좀 못 봤던 대학들이 막 오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지역적인 차이도 있다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그럼 그런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붙었겠습니까? 다 떨어진다. 왜 떨어졌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그냥 그 친구들은 그냥 강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시간 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 10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10개를. 그리고 우두두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좀 진정성이 있고 실력 있는 친구 한두 명만 들어오고 나머지. 근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거 버클리 출신도 떨어졌다. 우리 연구원 지원해서. 오히려 그게 선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소양을 쌓으시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적으로 진로를 첫 스텝을 잘 밟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친구 한 곳에 오를 못 있나라는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스펙의 함정이 그거예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했어요. 그죠? 경험을 쌓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떤 분 보니까 막 한 장으로 안 돼서 막 2장이 된 거예요. 이 경력이 2개월짜리 1개월짜리 막 다 넣은 거예요. 자, 면접관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1번, 야, 이 친구 정말 경험 많네. 뽑아야지. 1번, 2번, 왜 이렇게 줄 데가 없나? 다 돌아다닌 거 아니야? 뭘까요? 2번이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뭐 자기 입장에서는 막 스펙을 그냥 막 0글까지 해서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지한 자기의 어떤 그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스펙으로 2개월 하더라도 딱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또 혹시 한두 분 정도 더 질문을 아까 우리 복학생이라 하시는 분 질문 한번 해주시면. 네. 군대는 어디서 갔다 오셨습니까? 예. 혹시 뭐? 국책 연구기관이니까 네. 뭐 행정사무라든지 네. 연구자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을 뽑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NCS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의지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NCS가 정확하게 국가 지원 표준. 네. 표준 제도가 저희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뭐 바뀌긴 합니다. 약간 바뀌긴 하는데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좀 연구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좀 그게 필요해요. 행정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또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학부를 졸업하고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했을 때는 그게 통용이 됩니다. 예. 일반 행정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년 고민을 하는 게 어떤 좋은 분들을 뽑을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논의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NCS라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인성 검사에 대한 또 표준 척도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저희 논의한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왜냐면 이런 일이 많아요. 실제 연구기관에 있으면은 스펙도 너무 화려하고 정말 뭐 이거 뭐 서류로 볼 때는 완벽한 거예요. 점수로 볼 때는. 근데 딱 들어와 보면 이상한 거예요.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이 오히려 조금 적응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분은 서류상으로 볼 때는 조금 약해요. 좀 약간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들어와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그 개원 2년제가 됐다가 뭐 정규직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본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됨됨이 아까 도리라고 하셨는데 인성 검사가 또 보니까 척도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저희가 참고로 심사위원들 보면서 이제 그걸 참고로 하세요라고만 했어. 점수가 없었어요. 점수가.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거를 한 10%는 점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가 자고 있어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싱크탱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일을 할 분이 필요한 거죠. 서류상으로 뭐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건 그냥 점수가 좀 높구나 그 정도로 끝나요. 그게
실제 현실에서를 담보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실력이 있으면 좋지만 오히려 이제 실제 일을 해보면 적응하는 그런 능력, 다양한 능력이 중요합니다. 조직에 대한 적응 능력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기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내용에 대한 개발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소위 말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해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그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또 최근에는 또 그런 어떤 그 의식이 많이 발달하고 법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최근에 그 감사원 감사실 아까 말씀드린 주시고 갑질 문화 나와요. 갑질 교육을 해요. 갑질. 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그 선배들이 하던 방식은 갑질이 많아요. 예를 들어 회식 문화라든가 예전에는 통용되는 게 지금은 통용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지금 카톡이 발달하면서 퇴근 이후 카톡 금지법도 지금 논의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국회에서. 예. 법이 너무 많아지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잘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법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제한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퇴근 후 카톡 금지법 그게 뭐겠어요? 생각이 바뀌고 예전 같으면 이제 연구기관이나 뭐 회사에서 급하면 카톡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지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갑질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지금 논의까지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점수만 좀 높고 스펙만 잘 되면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경중을 따지라고 하면 스펙은 그냥 기본이고 잘 적응해서 일할 수 있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그 경험을 우리 홍석훈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홍 교수님과도 다양한 어떤 좀 다방면에서 그런 그 소양을 쌓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강의가 너무 재미없었죠?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한 시간, 제가 이제 하나원에서 그 탈북민들 하나원이라고 있어요. 이 교육하는 그게 이제 안성죠. 경기도 안성에 여성들, 그 다음에 화천, 강원도 화천에 남성 교육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천 시설에 한 몇 년을 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북에서 오신 남성분이에요. 한 50대 정도, 주로 40, 50대. 젊은 분도 계신데 한 40, 50대가 많은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북한 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눈빛이 그냥 좀 살벌해요. 저는 이제 사실 한 50분 강의를 하면은 제가 이제 인권을 강의했습니다. 인권을 강의하는데 한 반쯤은 제가 웃기려고 막 그래서 겨우 이제 웃기고 강의 끝냈어요. 그게 저의 이제 목표였는데 오늘도 좀 많이 안 오셔가지고 예. 국제관계학과 김예원입니다. 예. 그 취업할 때 스펙으로 인턴은 좋다고 했었는데 네. 인턴을 취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로 할지. 그거는 인턴이 되기 위해서 인턴이 그게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지금 그 국가에서 할당해주는 인턴 숫자가 나와요. 매년 청년 인턴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걸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해서 보통 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이 따로 있어요. 국가 청년 인턴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일 북한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이 분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자소서에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관에서 볼 때 경험이 설사 없더라도 이 기본적인 뭐 전공이라든가 또는 자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청년 인턴 제도의 취지를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예. 요즘도 그 행정원들하고 석사급하고 분리해서 나오죠. 요즘도 계속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석사급은 연구 인턴이라고 저희 명명을 하고요. 조금 연구적인 걸 가미를 해요. 그리고 행정 인턴은 이제 학사급이라서. 근데 저희는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좀 약간 믹스된 면이 있습니다. 행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고, 물론 필수는 아니에요. 다른 전공이라도 행정은 또 다른 거니까. 그다음에 연구 인턴으로 오더라도 또 연구원에서 또 돌아가는 행정들은 기본적인 것도 좀 해야 되는 게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제일 저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바로 연구원으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잘. 그게 경쟁들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턴부터 시작을 보통 하게 되고, 세종 같은 경우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좀 모여 있어요, 그죠?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약간 품앗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근데 이게 있어. 자, 이 기관에서 내가 면접을 봤는데 조금 못했어요. 아,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건 아니고, 이번 판은 끝났구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보가 다 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그런 걸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분이 뭐 지원을 했는데 뭐 이렇더라.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레퍼런스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저 면접이 잘 안 되더라도 끝까지 좋은 인상을 주시면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연구기관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소개를 받고 연락이 되고, 예,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경제나 그쪽 계통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까 무역도 하시니까 무역 쪽으로 해서 세종시에 또 여러 가지 인턴 제도들을 활용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리는 언젠간 나가겠어요. 그 기관들이 그렇게 좀 접근을 인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제가 그 아는 저희 행정원 중에서 면접을 봤는데 그 친구는 지금 정규직이 됐습니다만 면접을 볼 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저는 통일연구원 행정원이 원래 꿈이었다고. 그때는 막 웃어 넘겼거든요, 솔직히. 누가 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 어릴 때부터 통일연구원 행정원이 꾸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경험 쌓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너무 이제 과장했으면 안 되겠지만 면접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통일연구원 행정원이 원래 꿈이었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인턴이 됐습니다. 됐다가 결국은 이제 그 한 1, 2년 경험을 쌓고 이 정규직으로 다시 이제 기회가 생겨서 1대 70인가를 누가 아마 했을 거야 아마. 그만큼 좋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은 거죠. 주시면 저희 오늘 수고 많이 했는데 박수 한번 하시죠. 한동훈 실장님 저하고 또 힘든 시기에 또 같이 또 많이 하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또 연배가 있어 보이는데. 네, 자 우리 모두 이제 오늘 참석해 너무 고맙고, 또 따로 저기 명기 데이트 수업 시간 따로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모티베이트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간 많이 내줬으니까.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많이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거는 우리 조교분한테 이제 명함을 드릴게요. 네. 혹시 필요하시면 뭐 이메일도 주시고 하면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찍으시죠, 같이. 그러니까 사진장 올릴 수 있다. 네.